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에 출석해 구속 뒤 세 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통일교의 김 여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안을 정부 조직법에 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으로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등 한일 간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도 말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합니다. 구속 뒤 세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김 여사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구속 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김 여사는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진료를 받은 뒤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건강식품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조사에서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관련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던 만큼 이번에도 적극적인 답변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고 남은 기간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김 여사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전 씨의 영장실질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과거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특검은 새 증거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전 씨까지 신병이 확보되면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역시 오늘 특검팀에 재소환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식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통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일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할 내용이 더 남아있기 때문인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 조사가 끝난 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그제 오전 9시 반부터 어제 새벽 1시 50분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첫 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질문 중심이었다면 이번 2차 조사는 한 전 총리 본인 혐의에 대한 첫 대면 조사였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계엄 선포문 폐기 경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하고 또 폐기 지시하신 이유가 뭔가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 대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서 해야 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보좌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남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3차 조사가 끝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을 먼저 정부 조직법에 담은 뒤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가졌습니다. 2시간 넘는 환담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가운데
수사와 기소분리 대원 측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에 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검찰개혁 4법을 서둘러 처리하는 대신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삭제해 수사 기소분리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먼저 입법한다는 구상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되는 이견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법안 처리에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여당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정부조직법 개정안 우선 처리 구상은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해준 데 대해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답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은 도쿄에서 만나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현지 유력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과의 실용 외교 전략을 재확인한 이재명 대통령. 고객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으로 셔틀 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틀 뒤 도쿄에서 열리는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일본 유력 매체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보다 선명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해 과거 정권이 일본과 맺은 합의에 관해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고 정권 교체 후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라면서도 국가적 약속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를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와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할 뜻을 내비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긍정평가하면서 재임 기간 새 공동선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 대통령을 가리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라면서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우호적인 메시지에도 오히려 북한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먼저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의 최근 유화 정책에 날을 세운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언급하며 방랑시인 같은 말을 늘어놓는다고 하는가 하면 보수든 진보든 한국 정권은 대결적인 야망을 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장관들에게도 한마디 짚겠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 구상에 대해선 망상이라고 쏘아붙였고 조현과 안규백 장관의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추적입니까?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명확히 북한의 핵능력 제거를 위한 한미 훈련을 하는 데다
새로운 작계 502까지 만드는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 상대가 못 된다고도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북한 정권을 흡수 통일의 대상인 주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한미연합훈련 등을 중단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된다는 말도 됩니다. 4가지 정도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이 소위 이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처럼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요구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일 핵무장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한의 비난에 대통령실은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응을 자제하는 이유는 정부가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는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다며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에이펙에 초청해야 하냐는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에이펙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전환점으로 만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막말에도 북한을 초청하는 건 우리 국격을 추락시키는 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굴욕적인 대북 자세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에이펙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개혁신당도 정부가 스스로 나라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며 북한을 향한 유화책은 평화가 아니라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명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일명 쟁점 법안들을 오는 24일까지 차례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일명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여론에 호소한다는 전략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갈등을 빚는 쟁점 법안이 차례로 상정됩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방송문화진흥법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EBS법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모레,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일요일에 상정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각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때마다 24시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어서 실제 표결까지는 각각 하루씩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큰 법안을 수기 없이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수당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의 손짓을 뿌리친 건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퇴장하는 분들이 누군데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로 쟁점 법안들은 오는 25일까지 차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40대 남성이 1살 터울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빌라 앞에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경찰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주민들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 A씨가 1살 어린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인인지 아닌지 그분이랑 이렇게 경찰관 4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앰뷸런스 들어오고 경찰차 들어갔다 나오고 7시 20분, 30분. 경찰은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가슴과 팔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40대 남성 A씨의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간 발생한 문제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실종됐다 결국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전해집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는 지난 9일 밤 집을 나섰습니다. 이튿날 A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갓길에 차를 세우고선 500m가량을 걸어와 바로 이 근처에 휴대전화를 두고 그 길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 출동해 인명구조와 시신수습을 맡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소방관은 12번이나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종적을 감추기 직전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차량과 휴대전화를 두고 사라진 탓에 경찰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종된 지 열흘이나 지난 어제 오전 소방관 A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공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A씨가 언제, 왜, 어떻게 숨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우선 사망 원인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경북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작업자들은 애초 코레일 측과 맺은 계약 외에 급조된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폭우로 점검해야 할 시설물이 늘면서 하청업체와 협의를 거쳐 작업했다는 입장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나무 사이로 놓인 철로를 따라 안전모를 쓴 작업자 7명이 한 줄로 서서 걷습니다. 잠시 후 이들은 뒤따라오던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자 7명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은 애초 코레일 측과 맺은 업무가 아닌 추가 작업에 급히 투입됐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청업체는 지난 5월 코레일과 경부선 철도 주변 교량과 터널을 점검하기로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이 2, 3주 전 계약에도 없는 철도변 사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코레일 측은 폭우로 점검할 구조물이 늘면서 하청업체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구조물을 점검할 개수가 늘은 거예요. 이걸 점검해 줄 수 있냐 해서 이분들이 그럼 하겠다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고요. 기존 대가를 지불하고. 합동감식에 나선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측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코레일과 하청업체 간 계약서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점검 계획서를 확보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70대 재미교포가 지인들에게 나눠주려고 미국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을 사서 한국에 들여왔다가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성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국내에서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 성분으로 확인되면서 이 남성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재미교포 70대 A씨는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감기약 11통을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감기약이 효과가 좋으니 현지에서 구매해오라는 지인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A씨는 감기약에 마약류 성분이 있다는 이유로 졸지의 세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감기약이 한국에도 있는 있지 않습니까? 에서 제조한 브랜드의 감기약입니다. 그게. 해당 약에 들어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은
2003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고 현행법상 하루 복용량이 60mg 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A씨가 반입한 감기약 한 알에는 해당 성분은 10에서 20mg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입니다. 이 감기약에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들입니다. 지난 3월 19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는 열흘 뒤 입국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며 입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고 지난 4일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이 큰형이 사망하면서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동종 전과도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나이에 비춰보건대 마약류 중독자라고 볼 수도 없고요. 법무부는 입국금지 관련한 MBN 취재진의 질문에 외국인 마약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치매로 투병 중인 아내를 둔기로 내려친 7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데 경찰은 이 남성이 간병에 지쳐 살인을 시도했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주민들의 부축을 받으며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잠시 뒤엔 경찰차와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백발의 한 남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합니다. 지난 19일 밤 8시 55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치매로 투병 중인 80대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려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민이 퇴근을 엘리베이터를 열었을 때 거기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케어를 해서 저한테 왔고 A씨는 범행 뒤 직접 112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현재 집으로 돌아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한편 간병에 지쳐 아내를 살해하려 한 건 아닌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치매를 앓던 노인이 실종 76시간 만에 발견돼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늦은 밤 깊은 산골짜기까지 수색한 형사들 덕분에 노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 실종 골든타임이 지나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지팡이를 든 남성이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한 등산로 갈림길에 설치된 CCTV에 마지막 모습이 찍힌 뒤 자취는 사라졌습니다. 본인의 집을 나선 이 남성,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인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형사 25명과 드론까지 동원해 실종 장소 일대를 수색했지만 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름철에 지금 수목이 이렇게 밀집돼 있을 때는 나뭇잎에 가려가지고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를 2차례나 발송했지만 시민들의 제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고 접수 사흘째 야간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남성이 파킨슨 병까지 앓고 있는 데다 실종 골든타임인 24시간이 지나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등산로가 없는 비탈길과 골짜기를 수색하던 형사가 산비탈에서 웅크리고 있던 남성을 찾았습니다. 실종 76시간 만입니다. 이름을 불러보니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제가 바로 이제 119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구조를 하게 된 겁니다. 남성은 탈진 증세를 보였지만 119 구조대원에게 말을 할 정도로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 당신들이 지금 올라왔지. 경찰의 끈질긴 수색으로 무사히 구조된 노인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곳곳에 동물 장례식장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불법 안락사를 해온 사실이 MB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수의사도 아닌 일반 직원이 마취 절차도 없이 동물들을 숨지게 한 건데요.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이곳에서 화장 후 장례를 치른 반려동물 목록입니다. 동물의 종과 나이, 체중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니 화장 전에 동물을 안락사한 기록도 곳곳에 보입니다. 저를 걸어다니고 먹을 수 있으면 안락사가 안 시켜줍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대부분 아프거나 병든 상태였지만 거동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멀쩡한 동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장례식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다리 밑입니다. 장례식장 직원은 이곳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반려견을 안락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병원 가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주변이 없는데 차를 세워놓고 주사를 주는 거지. 나는 뭐 불법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반려동물 안락사는 반드시 수의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미리 마취를 시켜 고통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수의사도 아닌 일반 직원이 마취도 없이 근육 이완제를 과다 투여해 강제로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물이거든요. 겉으로는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식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다 느끼게 됩니다. MBN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3년 동안에만 90마리 이상이 이곳에서 안락사 당했습니다. 해당 장례식장 대표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폐업 신고를 했고 현재는 다른 사람이 운영 중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 불법 안락사 할 때 쓴 약물은 수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MBN이 약물 입수 경로를 추적해봤습니다. 다른 지역 동물 장례식장까지 조직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안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법 안락사를 해온 동물 장례식장의 내부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 5월 안락사 약품을 구매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2월 서류엔 석시팜이란 구체적인 이름과 금액까지 적혀 있습니다. 수의사 처방 없인 살 수 없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그 약을 갖다가 구매해오는 데가 있었어요. 한번 5병씩 이래 내려온다. 이 직원이 약물 구매처라고 밝힌 곳은 다름 아닌 다른 지역 동물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암암리에 불법 안락사를 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동물 장례식장에서 불법 안락사를 한 케이스는 처음이거든요. 해당 장례식장도 충분히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수의사법 위반 사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하지만 울산경찰청은 1년 동안 수사하고도 약물 유통 경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전 대표가 안락사 약을 논해서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장례식장 전 대표 한 명만, 그것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공중협박죄는 실제 피해가 없어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홧김에 이웃 주민들을 향한 이런 협박성 쪽지를 써붙이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런 행위가 공중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안유정 기자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찌르겠다. 지난달 28일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붙은 쪽지 한 장에 입주민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톡방에서는 무섭다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신고를 한 거죠. 해당 메모는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품은 차주가 직접 붙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경우 공중협박죄가 될까요? 경찰은 차주에게 공중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 결국 협박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스티커는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붙이기 때문에 협박의 대상이 공중이 아닌 관리사무소 관계자로 특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중협박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공중협박죄의 구성 요건은 3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흉기로 찌르겠다고 적혀 있으니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스티커는 누구나 붙일 수 있어 불특정성이 성립되고 아파트 주차장은 공연성이 성립되는 장소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중에 볼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게시를 했다는 것 자체에서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담배 연기로 인한 살인 사건 기사와 함께 협박성 쪽지가 부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담배 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던 대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공중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중협박죄가 도입된 뒤에도 지난달까지 테러 협박글 관련 범죄가 72건이나 발생해 형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본인 차량에 붙인 협박성 쪽지로도 공중협박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확인 안유정입니다. 올해 9순을 맞은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 씨. 나이는 숫자일 뿐이란 말을 스스로 증명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통해서 1위가 됐다. 이제 우리 콘텐츠가 이제 그런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그걸 이제 기생충이라든지 또 우리 윤여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여도가 근데 이제 그 수준이 된 거예요. 훌륭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바탕이다 이게. 좌절하지 않고 어떤 나름대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게 되면 다 이뤄낼 수 있어요. 모친 상에도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 무대에 오를 정도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최근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해 많은 걱정을 낳고 있었는데요. 동료 배우 박근영 씨는 이순재 씨가 병문안을 거절했다 전하며 걱정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는 환자복 차림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병문안을 정중히 거절하신 것 같다라며 건강에 다른 큰 문제는 없고 영화 촬영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 9순 현역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꼭 돌아와 달라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10년여 동안 활약하고 최근 미국 프로축구 LAFC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 손흥민을 떠나보냈지만 토트넘은 광복절을 잊지 않고 구단 공식 SNS에 태극기 이미지를 게시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태극기가 어딘가 어색합니다. 건곤감리가 제각각 섞여 있어 위아래가 모두 5개이거나 획수가 뒤죽박죽인 모습이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누가 건곤감리 좀 알려줘라. 외국 여행할 때마다 이상한 태극기 많이 본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팀의 레전드였던 손흥민 선수를 예우하기 위해 올렸겠지만 엉터리 태극기의 모습에 아쉬움이 남네요. 충북 옥천에서 70대 주민이 굴착기를 동원해 이웃의 농막을 부수고 경찰에게 흉기까지 휘둘러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한 농촌 마을 굴착기가 컨테이너 농막을 통째로 들어올리며 마구 흔듭니다. 같은 날 밤엔 SUV 차량까지 내리 찍었는데요. 이 남성은 이웃 간 서로 맞닿은 땅 경계 문제로 다투다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굴착기를 몰아 난동을 부렸습니다. 범행 후 농막에 숨어있던 그는 경찰과 소방관이 강제로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빠르게 제압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소방관들은 보호 장비도 없는데 위험해 보인다. 테이저건이 아깝다. 흉기 사용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전국이 하나같이 찜통 더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금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은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입니다. 특히 강릉은 극심한 가뭄에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데다 초열대야까지 겹치면서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이 바짝 타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진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거대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수율은 21.3%. 1977년 저수지가 조성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이 빠진 저수지 바닥에 내려왔습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쩍쩍 갈라졌는데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바짝 말랐습니다. 올해 강릉 누적 강수량은 363mm가 전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16mm, 평년 690mm의 절반 수준입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가물은 거는 처음이에요. 진짜 너무 없어요. 물난리가 났던 내륙과 달리 유독 동해안만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난 6월 말부터 한반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서풍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습니다. 남서풍은 태백산맥 서쪽에 비를 뿌린 뒤 산맥을 넘으면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어 영동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른바 팬 현상입니다. 올해 장마철에도 서쪽 지방에는 물난리가 났지만 강원 동해안에는 많은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동해안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중북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나마 저기압에서 유입되는 공기마저 또 남서풍인 탓에 춘천, 원주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지만 이번에도 태백산맥 넘어 동해안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남 남해안 양식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온이 꺾이지 않는 이상 대규모 폐사는 예정된 수순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물고기가 죽기 전에 바다로 돌려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도의 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 산소 발생기가 쉴 새 없이 거품을 내뿜습니다.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제 밤까지도 돌리고 있습니다. 면역 정강제를 갈아 넣은 사료도 공급하면서 물고기가 고수온을 견뎌주기를 빌고 또 빕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갑자기 수온이 올라서 고기가 갑자기 폐사할까 봐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재 수온 24도. 바닷속 차가운 냉수대가 사라지면 위험 수준인 28도까지는 언제든 치솟을 수 있습니다. 양식어민들은 이처럼 물고기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차라리 죽기 전에 바다로 돌려보내자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예석 키운 우럭을 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크기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물고기는 바다로 보내는데 경남에서만 벌써 9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농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자식농사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보내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속상한 기분입니다. 폭염에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는 바다 앞에서 양식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카드를 쓰면 쓴 만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상생 페이백 사업인데 9월부터 11월까지 사용액이 지난해인 2024년 월 평균 카드값보다 늘어나면 그 늘어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한도 30만 원까지 환급받는 겁니다. 지난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여름 인기 메뉴인 냉면과 삼계탕 가격이 지난달에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지난달 12,423원으로 한 달 만에 154원 올랐고 삼계탕 가격도 17,923원으로 269원 인상됐습니다. 유명 식당의 냉면 삼계탕 판매가는 이보다 더 비싸서 기본 15,000원을 넘었습니다. 중고거래 앱 당근이 부동산 서비스에 등록되는 개인 직거래 매물에 대해 인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당근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려면 본인 인증과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을 거쳐야 하는 건데 매물 소유주가 등록하면 등본과 대조하고 나서 집주인 확인 매물로 표기되게 됩니다. 인증 의무화 제도는 한 달의 안내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식당에서 먹방을 찍던 두 인플루언서들에게 SUV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진 두 사람은 이번 일을 통해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다는데요.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인플루언서 니나 산티아고와 패트릭 블랙우드가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앞에 두고 음식을 맛보려는 순간. Cheers, my boy. Boom. 식당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두 사람에게 파편이 쏟아집니다. SUV 차량이 식당 안으로 돌진한 겁니다. The car literally came in about right here, and then she started backing up. And then she backed out of the window. 두 사람은 얼굴과 몸 곳곳이 베었지만 차량이 코앞에서 멈춘 덕에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Stitched up, banged up, but we're okay.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 주차하던 중 실수로 브레이크해서 발을 뗐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인플루언서는 이번 사고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며 내일은 오늘의 내가 바라는 대로 예정돼 있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오늘을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에는 큰 별똥별이 하늘을 가르는 명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실제로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두운 밤 커다란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밝은 빛은 마치 대낮인 것처럼 밤하늘을 밝혔는데요. 일본 규슈와 시코쿠 등 여러 지역에서 유성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온 먼지나 소행성 파편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타올라 밝게 빛난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 유성은 특히 밝았다고 하네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스케이트보드 하나로 미국을 횡단한 여성이 남긴 말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 여성이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바다로 달려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 버지니아까지 118일 동안 오로지 스케이트보드로 미국을 횡단한 건데요. 무려 여성 최초라고 하네요. 사실 이번 여행은 최초란 기록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척수를 다치셨을 때 지원이 부족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척수 연구에 쓰일 기금을 5만 달러 이상 모은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결코 쉽지 않았던 여정을 멋지게 이뤄낼 수 있었다네요. 말이 안 통하는 동물의 몸무게는 어떻게 재야 할까요? 영국의 동물원에서 대대적인 건강검진에 나섰는데요. 동물들을 순순히 따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육사가 저울을 가리키자 펭귄 한 마리가 그 위로 폴짝 뛰어오릅니다. 그리곤 먹이를 받아먹고 사육산 몸무게를 재는데요. 영국 런던 동물원에서 전체 동물들의 체중을 측정하는 날이라네요. 몸집이 큰 카피바라와 거북이도 먹이로 유인했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곤충들도 각자의 크기에 맞는 저울에 올라갑니다. 이 동물원에는 400종 이상 총 10,000마리가 넘는 동물이 살고 있는데요. 모두의 몸무게를 재려면 동물들이 잘 따라줘야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2m에 가까운 키에 몸무게가 115kg에 달하는 이 선수. 놀랍게도 겨우 중학교 1학년입니다. 만 13살의 나이에 어느 프로 선수 못지않은 체격을 갖추며 한국 농구의 희망으로 떠오른 차세대 센터 고현곤 선수를 이규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2m의 큰 키를 자랑하는 프로농구 대표 빅맨 오세근에도 밀리지 않는 체격. 윙스팬 2m 4cm, 발 사이즈 340mm라는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갖춘 주인공은 아직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고현곤 군입니다. 프로 선수 못지않은 신체 조건을 갖춘 중학교 1학년 빅맨의 등장에 프로구단 관계자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까 밖에서 봤을 때부터 깜짝 놀랐고 한국 농구가 앞으로 꼭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한 5년 안에 국가대표를 책임지는 10년 이상 책임지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드물죠. 솔직히 뭐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는 엄청난 그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농구를 시작한 지는 고작 1년. 아직 엘리트 농구부 경험도 없는 탓에 기본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체격을 무기 삼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골밑슛도 잘 못 넣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보완돼가지고. 서울 SK 연고지명 선수가 돼 본격적으로 엘리트 선수의 길에 들어설 예정인 고현곤은 서장훈과 하승진의 뒤를 잇는 한국 대표 센터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샤킬 오닐이나 자밀 오닐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한국 농구의 센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열흘 동안 폭염 경보가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중부 많은 곳으로도 폭염 경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가을에 든다는 절기 처서를 앞두고 있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밤 사이에는 푹푹 찌는 열대야가, 낮 동안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과 남부 지방으로는 40에서 많게는 60mm가량의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7.6도, 춘천이 24.3도, 대구 2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강릉과 대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